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금 자산 배분 리밸런싱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에서 사용하는 자산들의 실제로 자산 배분 투자 시 실행한 비중 조절 전략을 리뷰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주식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국채가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대체자산 금의 차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 배분은 코스터레이 달걀 모형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검토를 한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기준금리 국면에 유리한 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편입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준금리 국면에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면서 일정 주기마다 리밸런싱하면서 패시브 투자하는 일종의 동적 자산 배분을 말하고요. 금투자 같은 경우 저는 2019년 20년에 평균 60% 정도의 수익을 내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마무리한 적 있고 현재도 2023년 1월서부터 금을 전체 포트폴리오에 25% 편입해서 현재 30-40%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 4일 영상에서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 차트는 연준의 기준금리인데요. 1955년서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의 기준금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1955년에서 1980년 까지는 기준금리의 고점과 저점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화살표로 요약해서 표현했는데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었고 1980년대 이후에 코로나 시대인 2020년대까지 40년 동안 각 사이클마다 기준금리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전 기준금리 고점보다 현재 기준금리 고점이 높죠. 그러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다시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2022년서부터 시작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매크로적인 판단을 할 때 특히 금리 부분에서는 지난 40년을 비교하기보다 더 옛날인 1980년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기준금리 사이클을 비교 분석하고 있고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게 1970년대 10년간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1970년에 전반부에 1차 피크가 있었고요. 진정되었다가 다시 1975년경에 2차 피크가 있었고 다시 진정됐다가 마지막 3차 피크가 1980년대 전후로 나타났었어요. 세 번의 피크를 겪었고 이 세 번 동안 기준금리 더 크게 상승해서 처음 피크 때는 기준금리가 10% 이하였는데 두 번째 피크에서 12%, 세 번째 피크에서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기준금리까지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과거랑 비교했을 때 현재 1차 피크를 지나고 진정 국면 그리고 앞으로 2차 피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금투자 영상에 대해서는 2023년 1월달서부터 거의 1년 동안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모든 금투자에 필요한 내용들을 거의 업데이트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과거 영상에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당시만 해도 금이 신고가를 넘지 않고 전고점 밑에서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도가 크지 않았지만 그때야말로 금을 매집하기 좋은 적기였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금이 상승해서 상승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더 상승 여지는 있는 편이고 금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든 걸 다 얘기하면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이 돼버리니까 필요한 거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참고해야 될 날짜를 적어드리고 링크도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1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죠. 지금도 스태그플레이션 있는 거 아니냐 고민하고 있죠. 2020년부터 30년까지 과거 1970년대부터 80년대와 같은 물가의 1차, 2차, 3차의 피크와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지금 기로에 서 있고 2022년처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옛날 일인데 다시 일어날 수 있겠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자산시장의 변동폭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1970년대 당시에는 금과 S&P 500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과거에 알려드린 적 있어요. 1970년에서 80년까지 10년 동안 S&P 500 지수와 금을 비교한 건데요.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금 차트고요. 같이 표기했는데 S&P 500이 여기 캔들 차트인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금이 S&P 500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보이지가 않는데 같이 표기가 된 거예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금은
1817%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9배, 거의 20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S&P 500은 명목 가치상으로도 10년 동안 22%밖에 안 올라서 오른쪽에 1970년대 주요 자산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유가와 은, 금은 연평균 20%씩 상승하는 큰 상승을 보였지만 연평균 20이 10년 동안 지속되면 1800%가 되는 거죠. 근데 주택, 미국채, S&P 500 이 세 가지 주요 자산들은 명목 수익률 상으로도 미미하고 실질 수익률로 따지면은 주식과 국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주택은 1.3%밖에 안 올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금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에 맞춰서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갔고 주식과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하고 모기지를 활용하는 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못한 걸 알 수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실질금리가 낮아지니까 명목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는 시기에 실질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런 실물 자산들이 크게 올라서 이런 과거의 수익률을 보인 적이 있다고 이 표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실질금리와 금이 1970년대 어떤 식으로 흘러갔나 이것도 1월 21일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지금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래쪽 보시면 S&P 500 지수예요. 요번에는 선으로 표시해봤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금의 차트예요. 캔들 차트로 표기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표기한 차트예요. 푸른색이 실질금리고요. 명목금리가 검정색, 붉은색이 물가지수고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지수죠. 여기를 보면 제가 두 개의 차트에서 같은 시기를 같은 색 사각형으로 표기했거든요. 1973년 2월에서 1974년 12월까지는 붉은색으로 표시했어요. 이 붉은색이 실질금리나 명목금리 물가 차트에서 보면 이 붉은색을 의미해요. 그 다음엔 다시 조정이 있었죠, 금에. 그때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제가 똑같은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지금은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만 차트에 표기를 했고요.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현재 1970년대 2차 피크를 아마 이번에 2026년 정도에 올 것 같다고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언급해 드린 적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1차 피크, 2차 피크, 3차 피크를 의미하고 지금 1차 피크가 지나서 2차 피크 사이에 있죠. 이 파란색 구간이 금 가격이 최근에 올랐지만 오르지 못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이 삼각 수렴하던 이 시기고 제가 영상을 찍었던 1월 달만 해도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제가 표기해드렸고 밑에 S&P 500에서 참고할 점은 이렇게 물가에 2차 피크가 오기 전에는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2차 피크가 오고 금이 크게 상승한 이후서부터는 미국 주식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하지만 전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수년간 1973년에 전고점을 만들고 1980년대까지 전고점을 아예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아까 보신 실질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1970년대 시기에는 S&P 500과 금이 반대로 움직였죠. 그리고 금은 크게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삼각수렴해서 길을 모으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난 주기에도 이렇게 해서 제대로 타이밍을 잡았었고 이번 주기에서도 이거를 계속 강조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모양이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구간 몇 달 전만 해도 제약적 기준금리가 컸었고 물가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는 실질금리가 가장 높은 시기잖아요. 이렇게 버텼을 때는 금 가격이 아직 출발하지 못했다가 지금도 뉴스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물가 상승 우려가 점점 커지고 그러죠.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금리는 거기에 맞춰서 못 올리기 때문에 명목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사이에 간격이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고점에서 내려가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게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두 개가 다 되는 순간에는 금의 가격이 출발하고 실질금리가 고점에서 아래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 실질금리 보시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제대로 잘 못 보시고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질금리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실질금리가 낮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것도 중요하고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가는 구간에는 금이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얘기해주는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런 금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2023년 1년 동안 금을 매집을 했고 현재는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지난 사이클에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자산 배분하면서 금이 가장 성공적으로 투자한 자산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금의 기대 수익률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최근에 5년간 수익률을 보면 S&P 500보다는 금의 수익률이 더 높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것도 아니죠. 금의 수익률이. 금도 제대로 투자하면 S&P 50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 저는 몸소 체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해드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계속적으로 금의 인기가 없을 때부터 영상을 찍어 왔었어요. 주기적 자산 배분 기본 전략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디폴트 뼈대. 여기에 나이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든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자기만의 비중을 만들면 돼요.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요걸 뼈대로 삼고서 상황에 맞춰서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코스닥의 달걀 기준으로 하잖아요. 금리 고점 A에서 위험자산이 가장 높을 때죠. 60, 안전자산 30, 현금 10이 있는데 A에서 D 구간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금리 인하기잖아요. 이때는 안전자산의 비중 높이고 현금의 달러 비중도 높이고 금의 비중을 처음 편입해서 C가 지나고 D가 될 때쯤에까지 가지고 있는데 D에서 E 사이에 금을 분할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는 개념이에요. A 부근에서 매집을 하고 D에서 E 부근에서 매도를 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E에서 A 사이에는 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식으로 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은 실질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때는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미국 주식이 좀 더 좋은 시기고요. 여기 가치주 배당주 써놨죠. 2024년에 금 자산 배분 리뷰를 해드리면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때는 변형돼서 생각을 하는데 안전자산을 편입할 때 옛날처럼 미국채의 비중과 금의 비중이 있다면 미국채의 비중을 낮추고 그 다음에 금과 현금의 비중을 높인다 했어요. 원래 기본이 이거를 했죠. A에서는 60, 30, 10이지만 B에서 원래는 여기서 안전자산을 아까 높였잖아요. 근데 안전자산 높이지 않고 위험자산을 줄인 거에 대해서 현금과 금을 높였어요. 저는 요 사이에서 현금과 금을 높여서 현재는 25% 비중 보유 중이고 40% 정도 수익 중이고 그리고 유지를 하다가 언제 팔 거냐. D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D에서 E 사이에 팔아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팔 예정이고요. 제가 미국 주식도 공포탐욕지수 활용해서 여러가지 변곡점 예측하는 거 계속 보셨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금이나 비트코인 여러가지 자산들도 고점이나 저점을 파악할 때 비슷한 식의 분석으로 어느 정도 어깨와 무릎을 맞출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석을 D에서 E 사이에서 해서 적절한 시기에는 금을 모두 매도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다음에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에서는 과거랑 좀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2022년이랑 비슷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는 그때 주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원래는 주식이 올라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주식의 비중을 높이기보다 현금의 비중을 높여야 되나 아니면 금의 비중을 유지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업그레이드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되는 시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큰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때쯤 되면 제가 생각이 정리되고 투자 전략을 정립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금 리밸런싱 매매 금 차트를 보고서 요약 분석해보면 이 푸른색으로 표시된 게 전 사이클의 코스닥의 달걀 A, B, C, D를 표시한 거고요. 이번 사이클에 A, B, C, D 예상되는 걸 표시한 거예요. A는 확정이었고 B는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가정으로 적어놨고요. C는 경제위기 B컷 그 다음에 D는 금리 저점이에요. 과거에는 이랬었고요. 이건 정확하게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과거에 금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금의 비중을 최대 15%까지 했었고요. A 전후에 저점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고점을 수년간 못 높이고요. 저항선이 있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삼각 쐐기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돌파를 하잖아요. 이때서부터는 금의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 거죠. 저는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요 A 주변부터 그러니까 2018년 말에서 수개월 전후로 금을 매집하다가
2019년 1분기 정도에는 금을 거의 매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구간 거의 1년에 걸쳐서 금을 조금씩 매집을 완료를 다 했다. 핵심은 저항선을 뚫기 전에 매집을 완료하고 출발했을 때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금이 꼭대기를 찍고 떨어지는데 이 금리 저점 D 이때는 2020년 8월이거든요. 이때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랬던 시기예요. 이때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 70% 수익이 났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다 팔기가 좀 아깝고 그래요. 더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부분 매도하고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쯤에 크게 흐르고 다시 반등을 했었거든요. 이때 크게 흘렀을 때 다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반등했을 때 전부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 푸른색 구간에 금을 다 매도해서 이때 수익률이 아마 투자 기간 2년 동안 50에서 70% 평균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금 가격으로 따지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전 사이클에서는 80% 정도 A에서 D까지 상승했고요. 이번에도 A에서 D까지 80% 정도 전 사이클과 똑같이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금이 언제까지 올라요?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대략 온스당 3,000불이 나와요. 지금 2,400불 정도에서 조정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25% 정도 상승할 수 있네요. 물론 지금 벌써 25% 이상 상승했으니까 상승의 거의 절반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밖에 남진 않았지만 절반 정도는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C가 오는 구간 그리고 금리 저점 구간에는 주식이 조정받을 수 있는데 금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인 경우도 있고 자산 배분할 때는 금을 더 편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정받았을 지금 시기에는 크게 욕심 안 내고 편입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3,000불이 딱 되면 판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 3,000불이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고점이에요. 만약에 C에서 D 사이에 D 3,000불이든 4,000불이든 2,800불이든 D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차트 흐름이 고점의 모양을 만들고 여기 보면은 급하게 경사가 위로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윗꼬리를 만들고 그런 흐름이 있죠. 그리고 흘러내리고 장기간 그런 흐름을 보았을 때 가격에 상관없이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그냥 러프하게 예측했을 때 3,000불 근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제 투자 경험에 의하면 금이 고점에 이르면 금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막 쏟아지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금이 2,000불에서 2,100불 정도 갔다가 뭐 멈추고 그랬는데요. 이때도 3,000불 갈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3,000불 못 가고 2,000불에서 꺾였죠. 금이 가장 좋아 보일 때는 미국이 선물시장 규제를 통해서 금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미국 정부의 견제로 꺾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저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아마 고점 부근 D 금리 저점 부근에서 금이 너무나도 좋은 전망이 쏟아질 때는 반대로 역으로 고점이라 생각하고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 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이 경험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저는 2023년 1월 달부터 금을 매집을 했고 대략 요 부근에 매집을 했어요. 요 부근에. 떨어질 때 위주로 매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현재는 평단이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40% 상승한 상황이고요. 지난 금리 사이클과 다른 점은 이번에 금의 비중이 10% 높아져서 예전처럼 15%가 아니고 25%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는 큰 수익이 난 상황이고 금은 뭘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미국에 상장된 GLD 현물 ETF가 있거든요. 그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KRX 금 계좌를 할 수 없거나 한국에 계신 분이 아니면 GLD를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이면 KRX 금이라는 좋은 대체 수단이 있어요. KRX 금도 국제 금 시세를 따르기 때문에 환노출 금이라고 할 수 있고 원화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KRX 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GLD를 매도하면 22% 내야 되는데 미국 주식처럼. 근데 KRX 금은 양도소득세가 아예 없어요. 종이금은 실물금처럼 처음에 부가가치세 15% 안 내는 거 아시죠? 그것도 당연히 없고 주식처럼 수수료도 싸요. 그리고 100g 단위로 모으면 1000g 단위로 모으면 금을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고 대신에 금 보관료라는 걸 조금 수수료를 내는데 미미하고요. 그래서 KRX 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게 정말 크거든요. 양도소득세가. KRX 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4년 전서부터 업로드 해놨는데 오래되긴 했죠. 그 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지만 차후에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다시 또 영상을 올려볼게요. 금 투자는 양도소득세도 없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미국 주식 50% 수익 난 거랑 KRX 금
40% 수익 난 거랑 똑같다 보면 돼요. 미국 주식은 50% 수익이 나도 10% 세금을 내야 되니까. 또 한 가지,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 그런지 원자재 상승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옛날에 유가 상승할 때도 전략 비축률 많이 풀고 그랬잖아요.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들의 이중과세를 물리는 그런 디메리트를 한번 줬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금 정확하게 기사 생각 안 나고 제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서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원자재 ETF를 볼 때는 세금이 추가 부과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금은 아마 거기에서 빠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도 만약에 너무 상승하면 미국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규제를 중첩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GLD보다는 꼭 KRX 금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